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F-35 수출 상황. 2. 한국 기술의 핵심이다. 3.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록히드 마틴에서 생산하는 F-35 전투기의 미국 군 공급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산 부품이 F-35 엔진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부품 때문에 미국 공군의 F-35 도입 계획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 부품은 대체하기 어려워 혼란스러웠는데 한국이 록히드 마틴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방위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국의 5세대 주력 스텔스 전투기 F-35의 엔진에 사용된 자석 부품, 중국산 코발트 사마름 합금으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나며 인수를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 단조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진행된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머신 윤활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파악됐다며 부품이 교체될 때까지 록히드 마틴에서 생산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 인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현행법과 국방부 조달 규정 드파즈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성 국가에서 생산한 특수금속이나 합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엔진에서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재료로 만든 부품이 발견된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에서는 비상이 걸려 도대체 어디서 섞여 들어온 중국산 부품인지 확인에 나섰는데요. 록히드 마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한일이 제조한 터보머신에 들어가는 사마름 코발트 합금이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35의 터보머신은 보조 전원장치와 공기순환기를 연결해 지상 정비 작업과 주 엔진 시공, 비상전력 사용 시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터보머신의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마름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 측은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인수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즉각적인 부품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미군의 F-35 인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F-35의 엔진에 들어갈 연구자석은 고율 모터가 필요한 전기차와 드론 등에도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또한 전투기에 사용되는 부품인 만큼 매우 고품질의 연구자석을 요구하는데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몇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록히드 마틴은 부품 공급을 위해 한국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히토류 연구자석에 있어 세계 표준을 제시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LG이노텍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력을 가진 친환경 마그넷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히토류의 사용을 60%나 줄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자석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LG이노텍은 자석의 성능을 14.8kW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제품의 성능이 14.2부터 14.3kW 정도이고 업계에서 자석의 기술적 성능 한계치를 15kW로 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수준의 기술력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자제품의 친환경 마그넷이 적용되어 성능을 높이고 중국으로부터의 히토류 의존을 줄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았었으나 그리고 올해 3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또 하나의 성과를 이룩해냈습니다. 분말재료연구본부 자성재료연구실 이정구, 김태훈 박사 연구팀이 고가의 히토류인 네오디뮴 렌즈의 사용량을 약 30% 저감하고도 상용 자석순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히토류 저감형 연구자석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네오디뮴은 연구자석의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였지만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했었으며 각국에서 네오디뮴 함량을 줄이고 저가의 세륨 함량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기존 공정 대신 빠른 냉각 속도로 공정이 가능한 매트 스핀법과 열감 변형법을 히토류 저감형 전구체와 최종 연구자석 제조에 각각 적용하여 자석 내 불필요한 자석 입자의 형성을 억제해 자석의 미세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김태훈 선임연구원은 기술이 상용화되면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히토류 연구자석 소재 분야가 지닌 자원 문제와 소재 부품 장비 이슈를 동시에 해결한 매우 성공적인 기술 개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진의 성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방산기업을 상대로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휘토류 연구 자석의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생산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 생산량은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이 1위의 연구 자석 생산국이었지만 현재는 자석 산업이 거의 사장되어 2005년 이후 네오디뮴 소재 자석의 생산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중국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이를 자원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뒤늦게 연구 자석에 대한 연구를 재개하고 있지만 기술 수준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중국과 달리 미국의 우방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연구 자석이 급한 상황인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겠다는 고객이 많은데 굳이 미국에만 먼저 팔아줘야 할 이유는 없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산 문제를 두고 미국이 썩 친절한 파트너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참에 그동안 쌓인 분을 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 방산에 제동을 가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기 구입에 있어 대군사 판매 절충교역의 형식을 취해왔는데요. 일반적인 구입가보다 비싼 가격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의 무기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역 방식입니다. 과거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마셜 플랜에서 시작된 절충교역은 한국과는 뒤틀린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비싼 돈을 주고 무기를 구매했지만 미국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뒤엎고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부품 수급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FM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계약의 이원화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FMS 저축교역의 경우 계약은 미국 정부와 체결하지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협상은 미 방산업체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FMS라는 교역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 문제이다. 절충교역에만 의존해 방위력 개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군 전력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절충교역에 의지하다 보면 국산화 역시 차질이 빚혀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불이익을 받는 게 두려워 정부는 그동안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의 F-35 40대를 약 7조 3천억 원을 구매하면서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었지만 미국은 A-ESA, IRST 등 4대 핵심 기술을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KF-X 사업이 통째로 엎어질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무사히 KF-21이 날아오를 수 있었지만 한국의 방산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방산의 수준이 높아지는 걸 달갑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이 완전 국산화를 이룩하게 된다면 미국이 무기를 팔 시장이 하나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KF-21의 개발로 차후 미국산 전투기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미국산 전투기의 경쟁자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기에 미국에서는 노골적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견제하고 방해해 왔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2011년 6월 미국은 한국 공군의 F-15K에 장착되는 전자광학 장비인 타이거-I 봉인이 훼손됐다고 거세게 항의했었는데요. 미국이 수출하는 항전 장비들은 삼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철저하게 봉인된 상태로 수출되며 미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분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조사단은 봉인이 뜯긴 흔적이 있다며 한국이 무단으로 장비를 분해해 역설계하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고 일주일 동안 진행된 한미 합동 조사에서도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미국의 괜한 트집 잡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30대 밖에 되지 않는 미국 조사단원이 고함을 지르고 벽을 치는 등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어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었죠.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의 트집 잡기가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갑질을 참아줄 수 없었던 한국은 1983년 이후 40년 만에 미국과의 무기 교역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성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리 방산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만큼 더 이상 미국의 호구 잡혀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미국의 전투기 산업이 휘청거리며
한국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국방부에서 차세대 전투기 F-36의 개발을 보류하고 기존의 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F-16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F-16V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체 비용, 유지 비용이 과도하게 비싸 새로운 기체를 원하는 국가들에서는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한국의 KF-2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발되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기 산업이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한국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시장 경제 속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존재하지 않는 법이죠. 적어도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갑질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바다를 사실상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미 해군의 전력은 세계 최대 최강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해군이 더 이상 최강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무서운 팽창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해군이 이제 곧 미국 해군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큰 충격을 받은 미 해군 군함 조달 총책임자가 미 해군 군함을 의뢰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여 한국 해군을 위해 새롭게 건조 중인 신형 이지스함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해군 재건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군의 군함 조달 사업 수장 톰 앤더슨 제독이 극비리에 한국으로 입국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해군의 신규 군함 조달 사업 PO-10의 총괄 책임자인 톰 앤더슨 제독은 한국 조선업체들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보고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혀 국내외 조선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PO-10는 미군의 모든 전투용 선박의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이지스 구축함에 있어서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는 부서입니다. 톰 앤더슨 제독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을 방문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모두 군함을 건조했거나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들이죠.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시간을 내어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상호 이익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함 조달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얼마 전 미국에서 공개된 몇 장의 보고서들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충격적인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되며 미 의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과 군사 싱크탱크에서 입을 모아 이대로면 미국 해군이 곧 중국 해군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지난달 17일 미국의 해군전쟁대학의 샘 탱그레디 교수가 해군연구소 저널 프로시딩에 기고한 큰 함대가 이긴다는 제목의 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탱그레디 교수는 해전에서 질적 우위인 소규모 함대는 승리액이 아니다라며 배가 많은 쪽이 거의 항상 이긴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소규모 첨단 기술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미국 해군이 신규 군함을 붕어빵 찍듯 찍어내고 있는 물량 위주의 중국 해군에게 밀리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탱그레디 교수는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28차례의 해전을 분석한 결과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이긴 경우는 25차례였고 기술 우위에 있는 쪽이 승리한 경우는 3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3차례의 해전 중에는 임진왜란 해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3번을 빼고는 모두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이겼고 수가 비슷하면 전술, 전략이 뛰어나거나 지휘력이 앞서는 쪽이 이겼다며 이러한 역사적 선례에 비춰볼 때 미 해군이 기술 우위를 통해 중국 해군의 양적 증가에 맞서겠다는 전략은 잘못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공개한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함정수에서는 2020년 미국을 앞질렀고 현재 340척에 이르는 함대를 2년 안에 400척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미국의 군함 건조 계획은 2045년 350척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중국의 물량을 앞선 기술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계획인데요. 미국 해군 운항 계획 보고서에서 세계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돌입했으며 여기서는 함대의 크기보다는 기술과 개념, 파트너, 체계의 통합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탱그레디 교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배는 훨씬 성능이 좋아서 숫자가 적어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런 주장은 역사적 증거에 무지한 가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해전은 소규모인 미국 해군 전력이 중국 앞마당에서 대규모 중국군과 맞붙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적 우위 없는 기술적 우위에 어느 정도 도박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에서 2023년 미국의 군사력 지수 보고서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2023년 해군의 점수를 약함으로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공격적인 확장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 미 해군의 준비 태세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죠. 세계 최강이라고 여겨지던 미 해군이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사실에 미 의회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곧바로 미 의회는 미 해군의 장기 건조 계획 중 가장 공격적인 대한 3의 추진에 동의했습니다. 대한 3은 향후 30년간 포드급 항공모함 7척,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16척, 차세대 구축함 DDGX 47척, 컨스텔레이션급 플라이트 신 7척을 포함한 총 340척의 전투함을 획득하는 미 해군 전력 증대 방안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함대 증축 사업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한 계획에 한 가지 기다란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현재 미국 조선업이 사상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업 국가였지만 이제는 쇠퇴해버려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고 명맥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미국 서해안 전체에 전함을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이죠. 덕분에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군함을 건조하려 해도 군함을 건조할 조선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조선소 개편 및 신규 조선소 건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선업 재건에 함대를 건조할 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조선소를 재건하고 신규 함대를 건조할 때까지 중국이 기다려줄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전함을 건조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전함 생산의 능력이 되는 믿을 만한 동맹국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최고의 군사 기술력이 투입될 군함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가 어디일까요? 네, 예상하셨듯 당연히 한국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 조선업도 만만치 않지만 미국이 미쳤다고 중국의 군함을 발주하지는 않겠죠. 340여 척이나 되는 물량을 전부 한국에 주문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만으로도 한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의 빚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민간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 군함 연구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한국 해군에서 진행 중인 또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으니 바로 세종대왕함 개량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이지만 주변국들의 최신형 이지스함들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현재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2022년 7월 진수된 정조대왕함이었죠.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들의 성능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가장 먼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IFF 링크 16 성능 개량을 위해 일부 하드웨어 교체 작업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량 범위는 링크 16 장비 교체와 함내 2개 격실 및 마스트에 설치된 현재의 장비를 철거하고 신형 링크 16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링크 16은 나토의 군사 전술자료 교환 네트워크로 전술 데이터 링크 중 하나로 현대 네트워크전의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함대의 기함이자 네트워크전의 중심이 되는 세종대왕함의 링크 16 전면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전에 최적화된 함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번 지휘통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줄임과 동시에 함대의 통합 전투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음탐기의 장착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통합음탐기는 대형함 수소나 예인식 능동 저주파 소나 선형 예인 소나로 구성된 복합수중 탐지 체계로 KDX-3 배치 2부터 적용되어 한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애미미한 해군 전력을 가진 북한이기에 비대칭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잠수함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영해 어디에서도 북한 잠수함이 숨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KDDX에도 많은 기회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DDX는 한국의 전술 환경에 적합하도록 독자적으로 설계한 미니 이지스라 불리는 6,5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인데요. 총 6척의 건조가 계획되어 있으며 고기능 이사 레이더 국내에서 개발한 함대 공유도탄 1을 탑재하여 우리나라 해상 방공망의 큰 축을 차지하게 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토대로 이제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형태의 이지스함까지 만들 수 있는 해양 강구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탱그레디 교수가 언급했던 수에서 밀리지만 기술적 우위에 있는 해군이 이긴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임진왜란이었는데요.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묵선을 통해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전략과 기술을 통한 승리가 오늘날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며 그동안 러시아가 감추고 있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더 이상 무기도 지휘체계도 남아있지 않아서 전장에 던져진 징집병들은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차 안 된 러시아 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이런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 중에는 하이마스에 얻어맞은 러시아 탄약 보급 차량이 우왕좌왕하다 유폭을 일으켜 아군 차량까지 폭파시키는 영상도 있었는데요. 결국 패전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도리어 침공을 해올까봐 국경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기세로 역공세에 돌입한 우크라이나. 매일매일 우크라이나가 조국의 영토를 해방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과를 주로 전하는 트위터의 로엘 리포트에 따르면 바로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는 루안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에서 3개의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동부에 이어서 남부 전선에서까지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시작했어 남부 전선의 최고 요충지인 헤르손의 완전한 탈환도 조만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헤르손은 푸틴의 강압적인 병합 투표를 통해 러시아 영토로 선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들을 승전보와 함께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드러난 러시아군의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 영상에는 러시아군 2명이 점령지의 가정집에서 세탁기를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제트자가 선명히 새겨진 차량을 주차해놓고 건물 내부에 들어간 2명의 러시아군이 이윽고 드럼 세탁기로 보이는 흰색 가전제품을 함께 들고 나와서 그걸 차량에 집어넣는 장면이 그대로 찍힌 것입니다.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서 둘이서 낑낑대며 세탁기나 약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헛웃음이 다 나오죠. 심지어 이들은 그 모습이 우크라이나한테 전부 찍히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러시아군은 점령지에 레저시설을 약탈하는 모습을 포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를 보고 있던 우크라이나 포병들한테 큰 선물을 받았죠. 자국 시설물이라도 얼마든지 부술 각오가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그곳에 포격을 가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막 이륙한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도 넘지 못하고 예이스크 시가지에 추락한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운전 중이던 러시아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이 영상은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34가 저공에서 갑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더니 시가지 아파트로 추락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수-34는 너무 오래 저공 비행을 한 나머지 버드 스트라이크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부품 부족과 제대로 된 정비 인력의 부재가 빠르게 고도를 올리지 못했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렇듯 러시아군은 이미 만성적인 물자 부족 상태에 빠져 제대로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토에서 제공하는 물자의 양 자체가 모자란 이유도 있지만 후방 보급 라인이 우크라이나한테 처절하게 얻어맞고 있는 것도 한몫하죠. 이미 우크라이나는 주변국이 지원해준 드론과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 정보를 통해서 전장의 동향을 제 손바닥 보듯이 읽고 있습니다. 후방 보급 라인 역시 마찬가지죠. 러시아군 탄약 보급 차량이 하이마스에 얻어맞는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별다른 은원패도 없이 방심한 채 달리던 보급 차량은 드론을 뒤늦게 눈치채고 숲속으로 숨었지만 결국 하이마스가 날린 미사일에 맞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윽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싣고 있던 탄약이 유폭을 일으켜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발은 아군 차량을 직격해 또 다른 폭발을 일으키기까지 했죠. 이렇듯 우크라이나한테 전방은 물론 후방까지
골고루 유린당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 발 두 발 전선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가 개전 7개월 만에 일어놓지 못할 상태가 된 것은 사실상 군에 남은 병사가 졸병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예비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내부 고발 내용에 따르면 징집되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러시아 군인들은 탄약도 없고 지휘관도 없으며 전장에서 무엇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러시아 징집병들은 우크라이나 들판에 개처럼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복과 소총, 총검은 받았지만 총알은 하나도 못 받았고 명령을 내릴 장교도 없어서 당연히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정보도 명령도 없다. 우리는 국민이 어디 있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불안하다. 무전기도 탄약도 의료용품마저도 없다며 불합리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덧붙여 이걸 우리 당국에 보여주고 싶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느냐며 일갈했습니다. 마치 총을 들고 앞에 가던 사람이 쓰러지면 그 총을 주워서 쓰러던 2차 세계대전 시절의 소련을 방불케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기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도리어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와서 공격할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접전 중인 전선 전역의 국경선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바그너 라인이라고 명명된 이 방어선은 우크라이나 기갑 차량의 전진을 방해하기 위해 작은 피라미드 모양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래곤즈 티스 혹은 용치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주로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됩니다. 일단 사람의 허리 정도 오는 크기를 활용해 보병이 뒤에 숨는 엄폐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전차에 발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된 용치는 전차 사이즈의 궤도로는 피해서 넘을 수가 없어서 엔진 출력으로 부수거나 공병들이 먼저 가서 처리해야만 하죠. 명색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나라가 자기들한테 침략을 당한 나라의 반격에 국토를 잃을까봐 무서워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1000km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보복하러 넘어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러시아 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그간 점령지에서 자행한 일에 담을 수도 없는 짓들에 대한 업보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피해 도망가면서 전쟁 기간을 통틀어 손실한 장비 7,500대 중 3분의 1에 달하는 2,440대를 우크라이나에 노획당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내버린 탱크를 몰고 자신들이 했던 일을 되갚아주려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적은 어디까지나 잃어버린 국토의 탈환이고 이를 달성한다면 러시아의 국경까지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반복하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말이죠. 결국 능력도 명분도 없으면서 침략 전쟁을 시작했던 러시아는 이렇게 얼마 못 가 한계를 드러내고 매일 치욕만 당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의 순식간에 집어삼켜질 것 같던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전 세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죠. 상황을 뒤집을 자신이 없어지자 러시아는 이제 핵무기 카드를 흔들어 보이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뒤 분간이 잘 안 되는 러시아라도 핵무기가 정치적인 요소를 띠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는 듯한데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을 쓸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티밤인데요.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의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무기로 핵폭발과 같은 파괴적 위력은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지원해준 이 더티밤이 있다면서 이걸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핵선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이상한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4일 CNN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국방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분쟁지에 더티밤을 쓸까봐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포발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물론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헛소리지만 이를 통해 아무튼 핵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확전해 구실로 삼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핵전쟁의 가능성이 생겼으니 더 이상 서방 국가들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이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냈는데요. 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3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도티밤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명백한 거짓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전 세계가 이미 확전의 구실로 이러한 주장을 이용하는 러시아의 의도를 꿰뚫고 있다고 경고했죠.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서양 국가들. 사실상 허튼 소리로 핵을 명분을 만들었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핵을 꺼내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상 전 세계가 그들의 적이 될 것이며 그 이전에 러시아에 있는 핵 무기가 제대로 작동은 할지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